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는 알 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은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요즘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다시 그것만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저희 피해자들 전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치든, 그 다음에 내가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위 말하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직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온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정인으로 나왔던 육성이라는 아줌마, 65세. 그 아줌마는 거의 아는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알면서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 실제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제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 그 사람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 뭐,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성, 5성, 7성, 8성, 뭐 6성 이런 사람들을 쭉 접해봐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일찍 했다는 이야기고 수익을 많이 챙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팔성이 뭔가 지식 베이스로 이 사업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칠성이 그런 사람이냐, 육성, 오성, 사성, 삼성, 이성, 일성 쭉 내려가면서 그런 사람이었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표현상으로 직급이라는 표현도 들었고, 사업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뭐 대표님, 사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가 좀 대단하, 대단히 이 사업에 좀 일찍 참여를 해가지고 많이 알고서 그래서 뭔가 역할이나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믿고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도 이익을 취했겠지만은 아무런 실질적으로 팔성이라는 사람이 5성, 오성 정도는 뭐 알 수도 있겠네요. 그 이하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을 얼굴이라도 알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을 1승으로 있었다가 이 사태가 결국에는 벌어진 그런 경우인데 그 사람이 저를 알까? 몰라요. 여러분들 알까?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익을 엄청 챙겼지요. 그리고 초창기였다 보니까 KOK로 보상을 받은 거를 비트나 이더로도 교환을 해줘서 현금화를 많이 시켰겠지요. 그 이후에도 해외 거래소가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로 받고 한다는 이야기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나 이더를 바로 국내 거래소로 내보낸 다음에 현금화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수익을 많이 챙겨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사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느냐라고 따지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던 것들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던 좀 젊은 뭐 5성, 6성, 그 다음에 지 나름대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올렸었죠. 현재는 그 영상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하는 수사팀에서 출석 요구를 날리거나 그리고 진술을 받다가 보면은 이거를 공범자로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죠.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내용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를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오프라인이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따로 어떤 설명회를 개최를 할 때 그런 영상을 띄워놓고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들이 직접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 생겨 있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운영사 재단 이쪽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해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놓고서 한번 보자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20명 정도를 선임을 했다가 6명이 사임계를 내고 14명이 있어요. 그 14명의 이 변호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변호 능력을 가졌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5차 공판 때 한번 내용을 좀 들어봤을 때는 분명히 이 피해자나 그다음에 검사가 가지고 있고 검사나 경찰이나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럼 그 14명이라는 변호인이 그날 재판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변호를 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12명은 뭐 할 거냐? 12명이 하는 일은 제각기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님을 정리를 하고 그 각각에 대해 가지고 변호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변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4명이라는 사람한테 이 변호 수임비를 그거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14명이라는 숫자를 위해서는 엄청난 그,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도 있지만은 그,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자료상으로 제가, 어, 이 증거 자료라고 계속 제시하는 내용들이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를 그거는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언론 공지사항 뭐 이런 기록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고 특히나 거기에 0.8.6이라는 그 백서 거기에 보면은 경영진이라고 하는 6명이 전부 다가 그 한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 부사장들. 그 다음에 전 3기 재단 이사장 최영규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범죄라고 내세웠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반박 주장을 분명히 할 건데 그 반박 주장을 한 것,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이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그, 그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뭐 임원들이든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반박을 했을 때, 반박 주장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그거를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지 안 될지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죠. 피고인 측에서는 반박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반박을 할 만큼 능력이 되지 않다고 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상태로 그냥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아닌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니들이 스테이킹 해놨던 예치금을 뺐었다. 그게 현금이었고 예치를 한 게 현금이었고 현금을 뺐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원금을 니들이 돌려주기로 하고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니들이 그걸 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검사 측에서는 범죄 사실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고 측에 그 피고인 측에서는 니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테이킹을 한 게 원금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난 5차 공판 때 내용을 보면은 검사도 그다음에 변호인 측도 똑같이 공통되는 내용은 원금은 스테이킹한 것은 원금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그 말을 그렇게 서로가 주장을 하는 내용에서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수익 부분, 고수익은 이미 우리가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면은 최소한 그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부분은 100%다 받았고, 이전에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이라는 것도 다 받았어요. 자기가 이 스테이킹을 하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생겼는 그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사람이 추가가 되고 스테이킹 됐는 게 추가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모든 것들이 딱딱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날 되면은 항상 보상이 주어지는 그 시간이 되면은 다 보상이 주어졌어요. 그럼 고수익도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자체가 암호화폐로 수량으로 어떠한 암호화폐 수량으로 스테이킹이 됐을 거고 그 수량을 다시 돌려줬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들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봤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게 이 원금 수량이 나왔느냐 그거를 해봐야 돼요. 했을 때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면은 통상적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원금 돌려받았죠. 그런데 그 원고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고소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는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뭐, 그, 거래소에서 얼마를 했든 간에 우리 지갑, 피해자 각각의 지갑으로 들어와 있었던 수량이 딱 나올 거예요. 그 수량을 그대로 저희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는 지갑의 주소로 보내고 그 주소로 보내진 게 스테이킹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스테이킹이 된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1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1,000만 원이 내 원금이고 1억이 내 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스테이킹을 조금이라도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현금으로 출발하지만은 내가 어떠한 암호화폐를 사는 순간 그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일 수가 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그 피해자들은 억지를 쓸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또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원금이 수량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원금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처럼 피해자들과 가해자라고 범죄자라고 하는 쪽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쪽은 자금, 지식,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 반면에 우리가 원금이 현금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쪽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그 고소에 참여를 한 사람 중에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이 돼가지고 이런 막강한 변호인단의 그 뭐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업체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그것과 관련해서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팩트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는 그들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소를 한 그 단체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법적인 싸움을 할 때 피해자가 막강할 거냐, 가해자가 막강할 거냐, 이 싸움을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잽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범죄라고 하는 그 죄목 자체가 단순하게 이게 뭐 계획적으로 했든 안 했든 그걸 빼쓰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따졌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너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원금 돌려줄 수 있지 않냐. 고수익 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판사, 판사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법에 준해가지고 이거를 그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스테이킹 됐는 게 뭐였으며 이거를 돌려줄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고 고수익도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고인 측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직접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스태킹한 건 그게 암호화폐로, 수량으로 들어간 거고, 그 수량으로 암호화폐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7불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5불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건데, 0.14로 들어간 사람들은
제일 낮은 가격으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지금 0.0002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엄청난 이 갭을 둔 손실을 보는 상태. 이거일 뿐이지. 여기에서는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가치 보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을 가치 보장이 원금 보장 그러니까 금액 보장과 같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은 따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사실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스태킹 해놓은 거를 빼쓴 거를 가지고서 내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사기나 유사수지나 방문 판매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별, 그러니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될 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럼 배임을 놓고서 봤을 때는 어떤 경우냐? 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스태킹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게 누구 개인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직의 것이냐? 그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스태킹 해놓은 거를 그놈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거를 뭐 인수를 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류의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스태킹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뭐 오늘 시세로 대충 계산을 했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뭐 미니멈으로 잡아도 2조 원이에요. 2조 원에 해당이 되는 비트 이더 USDT KOK는 의미 없다고 보고 그거 뭐 몇 억 개가 있어 본들 뭐 몇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죄하고 비트 이더 USDT만 놓고 봤을 때 그 수량이 그 수량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거래소에서 차곡차곡 그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현금화 됐을 때 얼마가 될지 이걸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지요. 이 금액에 해당이 되는 이 스테이킹 지갑 자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거 자체에 이거 자체를 지들이 뺐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스태킹 되어 있는 거를 보관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KOK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류의 하나의 재원이었죠. 이거를 가지고서 KOK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KOK 그 떨어진 그 KOK의 유통량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되면서 그게 사들여진 것들은 소각을 시키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소각되는 수량만큼은 소각을 시키고 다시 35억 개를 전부 다 그놈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뭐 스탁 옵션처럼 주어졌던 초창기 멤버들한테 주어졌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량 소각을 하기로 결정한 그런, 어, 공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소각을 다 할 게 아니고 소각이 되는 수량만큼을 다시 보상 재원으로 보내고 그런 것들을 그, 어, 거래소에다가 신고를 다 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스태킹 되어 있던 비트이드 USDT를 매도를 해가지고 KOK를 그 일정 수량들을 유통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격 방어를 좀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를 소각을 한 이런 걸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연동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소각을 시킨 수량만큼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량 소각을 하려고 했던 그 수량에서 소각되어 있는 수량 15개만큼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량이 예를 들어서 3억 개를 소각을 했다. 그러면 3억 개를 그쪽으로 옮겨야죠. 보상용으로. 옮기면서 이런 차이가 계속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금이라고 하는 개수가 플랫폼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내려왔다고 하면은 7달러 하던 상태보다는 뭐 예를 들어 3.5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500개 받을 수 있는 7달러일 때 500개를 받을 수 있던 게 1000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숫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갈 때 요만큼의 갭이 있던 만큼 우리가 이득을 본 거를 요만큼을 소위 말해서 토해내고 우리가 들어갔던 수량만큼의 개수가 거래소의 가격으로 팔았을 때, 매도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금액만큼이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금 손실이 뭐 별로 없이 우리는 그거를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미 받아놨던 보상 받아놨던 그 개수들이 온전하게 우리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원을 뺐었다. 뺐었을 경우에 저는 분명히 그거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라진 개수가 초창기에 비트나 이더 USDT를 스테이킹용으로 암호화폐를 지정을 한 이유가 해외 거래소에 그게 있었을 경우에는 KOK가 해외 거래소밖에 지금 저희는 없었잖아요. 해외 거래소까지 가서 KOK를 이 매수를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는 현금 원화를 가지고서 바로 비트나 이더 USDT를 살 수가 있었다. 그 산 거를 바로 우리 KOK 지갑으로 보낼 수 있었다. 아주 단순하지요. 내가 현금을 넣고 거래소에다가 뭐 24시간 또는 48시간을 놔뒀다가 비트나 이더로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절차 속에서 그 단순한 절차에서 거기에서 산 거를 바로 저희 지갑으로 넣고 채굴을 그 이제 스테이킹 절차, 채굴 절차 거기는 이제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스테이킹 하는 절차를 따라가는 것과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서 국내 거래소에서 KOK를 구매를 할 때에는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트로니들 리플을 사는 작업을 한번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이거를 KOK가 상장이 돼 있는 거래소로 보내는 작업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그거를 또 파는 작업이 또 한번 있어야 되고 팔면은 USDT가 생기는데 KOK가 USDT하고 페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 트로네를 리플을 판 것 자체가 USDT가 되니까 이 USDT를 가지고 KOK를 다시 사는 또 작업이 한번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KOK를 매수를 하게 됐을 때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나 이더 USDT를 산 것과 똑같은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몇 번의 절차가 한번 중간에 생겼나 하면은 필요 없는 절차가 토론 사는 거 한 번, 옮기는 작업 한 번, 거기에서 다시 트론을 파는 작업, 이 세 개가 추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나 이더 USDT를 초창기에 많이 스테이킹을 한 거지요. 그렇게 했는 것처럼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거를 KOK로 받았는데 이거를 KOK를 취급을 할 수 있는 데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스테이킹도 그렇게 해준 것처럼 이 KOK로 보상을 받은 것 또는 해지를 했을 경우에도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량은 또 빠져나갔을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비트나 이더 USDT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버렸다.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MTRT라는 게 하나가 인수가 되고 거기가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하나가 있다. 또 하나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요번에 갔을 적에도 검찰은 그다음에 그 판사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걔들이 주장을 하는 게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및 뭐 블록체인 분야로 해가지고 매출이 그게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 연말 정도 돼가지고는 2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해에 매출은 159억 몇천 해가지고 약 160억의 매출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라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찰에서 거기에서 매출이 그렇게 생겼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미 이 언론사에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분야인데 블록체인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 쪽으로 해서 앱을 하나 개발을 해주는데 70억 정도를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에요. 앱 하나 개발하는 데는 정말 정말 많이 양보를 해서 한 수억 원 정도라고 해도 그것도 많은 건데 KOK 재단으로부터 약 70억 정도의 매출이 생긴 것 같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 그 회사의 관계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회사가 이전에 매출 현황을 이렇게 제가 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에 매출 제로예요. 2020년도에 3,840만 원, 2021년도에 160억, 2022년도에 177억인 거고, 23년도가 93억인가 뭐, 일단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B2B 회사였어요. B2B 회사예요. B2C가 아닌 B2B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회사가 매출을 어떠한 회사로부터 매출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업체가 자회사로도 많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자금 세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자회사들이 매출이 일어날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매출이 서로 상호 간에 생겨 있는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회사에다가 뭔가를 제공해가지고 그쪽에서 매출이 만들어졌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죠. 비트나 이더, USDT, 암호 화폐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추적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데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고서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발생이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분명히 걔들이 관리를 하던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게 나왔고 그 통계 자료 속에서 비트나 이더 USDT가 나간 것들이 다 포착이 돼요. 뭐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왜 정리를 했겠어요? 맞지도 않는 걸 왜 정리를 했겠어요? 그걸 또 접근 권한을 그들만 가지고 있다가 전 재단 이사장이 정말 구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받아서 접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엑셀 파일로 자료를 받은 것이요. 거기에 보면은 본래 입금되었던 그 비트이더 USDT의 개수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수량인데 실제로 22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도 벌써 한 3분의 1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 그 3분의 1이 사라지는 출금이 되는 그 날짜의 개수, 그것들하고 그게 왜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력들이, 내용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거를 검찰에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제가 미국의 업체를 자꾸 거론을 하는 이유가 그 회사가 21년도인가, 21년도에 인수가 됐는데 22년도에 매출이 1,583만 불이에요. 약 200억이 넘을 거예요.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뭐 하는 회사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예요. 그런데 MTRT라고 하는 거는 1913년도에 설립이 됐는 거고 그 회사 이전에 그리고 그 회사가 주로 했던 거는 금속 도금을 하는 그러니까 도금물을 그 제조를 하고 그거를 사업을 한 업체지요. 그러면은 도금과 소프트웨어는 이건 또 제조고 이거는 제조라고 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봤을 때 전혀 무관한 이런 그 사업을 한 업체예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1,583만 불이라고 뭐 정확한 그 숫자는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1,580만 불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이 회사의 그 파이낸셜 레코드 부분을 봤을 때 그 전에 운영을 하던 업체는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렸어요. 1000만 불, 1,500만 불이라고 하면은 100만 불을 기준으로 하면 15배예요. 150만 불이라고 하면은 10배예요. 그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이 기존에는 10%에서 15%라고 하면은 여기는 80 몇 프로가 돼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으로 저희는 그 핀센에 또 고발을 했고, IRS에도 고발을 했고, 이게 또 지금 그 방금 전에 사라졌는데 MTRT라는 장외 거래가 되고 있는 그 핑크 시트에 올라가 있는 그 회사의 뭐 주가 여기에 또 영향을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면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고 조작을 통한 자금 세탁을 통한 조작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을 IRS는 우리나라의 국세청과 같은 건데 거기는 수사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FBI, CIA 뭐 이런 것보다도 파워가 강한 그런 수사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IRS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에다가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해놓은 거죠. 신고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뒷부분의 것은 우리가 스태킹 해놨던 비트나 이더 USDT를 뺐었다는 거고 그 비트나 이더 USDT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KOK 가치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거는 또 개인이 쓸 수 없는 어떤 조직이 지 멋대로 이 그 전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놈들이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그런 업체들을 뭐 저기 매출을 만들고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매출이 우리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거냐?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도 서로가 이야기하는 게 업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공통적으로 원고든 피고인 측이든 둘 다가 시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 오입금 상태로 들어온 거를 보관을 한 사람 기준이 이제 중요했는데 이게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1심과 2심에서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주의적 그 사실로 해가지고 주의적 공소 사실로는 횡령을 넣고 예비적 공소 사실로는 배임을 넣었어요. 근데 횡령은 이게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무죄. 그런데 이거는 가상자산은 이거는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관을 하는 자가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민사적으로는 부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까 민사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형사적으로는 배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고 자기한테 주어졌고 피고인한테 그 다음에 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의 그 것을 꼭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런 형사적인 어 측면에서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때린 거예요. 파기환송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모여 있는 것 자체를 업무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스태킹하는 절차 그 앱 자체를 어느 놈이 이거를 개발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갔다. 이거는 마구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그런 절차가 딱 끝난 것 동시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로 연결을 우리가 실행을 했던 그 절차대로 하면은 내 지갑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반드시 옮겨가야 된다. 그게 스태킹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개발을 한 놈도 알고 뭐 재단이나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스태킹 지갑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는 거를 스태킹 지갑 주소를 알려줬으면은 재단에서도 아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최영기도 모르고 현재로서도 제가 아, 제 나름대로는 100% 확신을 하는데 토마스 프레이라는 작자도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한지욱이 해외로 도망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누가 떳떳하게 뭐 송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체가 있는 그리고 만만하게 본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당하게 그거를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작자가 누구 거냐 판단해 보시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서 배임으로 그놈을 고발 조치를 했던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걔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업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걔들이 그 법원에서 변호인단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회사는 운영사로서 유지, 보수 이런 일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최영규 이사장이 업무 인수 인계를 해달라고 6월 말까지 해준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들을 모든 개혁회의 이 피해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들이 업무 인수 인계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제목과 관계를 따졌을 때는 저기는 말 그대로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클리어지요. 근데 그 원금이 고소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금, 그 US 달러가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금으로 US 달러로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느냐 아니냐가 거기는 키포인트고 그런데 이게 스테이킹 절차라든가 해지 절차상으로 뭘로 받도록 되어 있느냐를 따졌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 보장이라고 짓거린 놈만을 제외하고는 그거 자체가 실제로는 거래소의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 자체가 없어요. 스테이킹은 최대의 단점이 삶과 동시에 내가 매수를 함과 동시에 내 자산으로 잡힌과 동시에 가격의 오르락 내리락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스태킹을 한다는 건 고정을 한다는 이야기고 일정 기간 동안 그때의 가격 변화가 있었을 때는 대응을 못한다 민첩하게 그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배임과 비교를 했을 때 거기는 이런 걸로 그 사기라는 부분을 갖다 얹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월 3일 2022년 3월 3일에
오입금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3월 3일에 오입금이 되는 비트나 이드, 뭐 KOK도 그 어떤 사람들은 오입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오입금이 되는 거를 다시 환수를 하는 작업 자체가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분명히 내가 개인, 개인적으로 그 권리를 빼가도 좋다는 동의를 받지 않고서 못 빼나가요. 빼나가면 이거는 정말 개새끼들이지요. 그리고 범죄자지요. 그런데 그걸 다 했어요. 왜 그거 할 수 있었느냐?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블록체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 키가 존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메타마스크라는 거를 그 암호화폐 지갑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암호를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었지요. 항상 존재를 하는 게 개인 키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 개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개인 키는 12개 내지 24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명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또한 배임 행위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우리 앱이, KOK 플레이 앱이 아직도 지금도 동작이 안 되고 있어요. 구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전에도 구동이 안 될 때마다 어떠한 기록들을 계속 삭제를 했어요. 이 또한 배임이에요. 이거는 직결이 될 수도 있는 배임이지요. 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비트나 이더 USDT를 내 KOK 지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나는 내다가 팔아야 되는데 내 KOK 지갑에 있는 비트를 내다 팔아가지고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일들이 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내가 요놈들을 속여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넣도록 하고 못 돌려주겠다는 거죠.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도. 그럼 그쪽은 들여다볼 것도 사실 없다는 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 측은, 엄청난 수의 변호인단, 그 다음에 그거를 업으로 하던 사람들, 그런 조직이 하나고, 거기에다가 검사가 정인으로 내세운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감당을 못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세웠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배임과는 관련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니들이 뺏은 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뺐었든 어쨌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기의 가장 큰 문제고, 사기의 쟁점이 될 거고, 유사수신의 쟁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뺐었다라고 해가지고,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개수를 돌려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지요. 근데,
공금으로 모여 있는 이거를 재단에서 보관을 했고 모두를 위해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될 거를 일개 운영사, 걔들은 재단이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운영사로서 그냥 유지, 보수, 개발, 뭐 개발사든 뭐 운영사든 그러니까 콘텐츠 소싱을 하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올려줘가지고 KOK를 많이 쓰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들어와 있던 것들을 뺐었다. 공금 횡령이지요. 말로는 횡령인데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 해당이 안 돼요. 요거는 실제로는 나가서 매도가 되면 현금이 되지만은 가상자산 자체를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이득은 취하는 게, 그러니까 배임죄는 이득죄예요. 지가 이득을 보든 제3자가 이득을 보든 그럼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했다가 그놈들도 다 잡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경찰은 접근조차도 못해요. 그럼 지금까지 고소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금 보장해준다고 했다.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에 참여도 안 했을 거다.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 사람 표현대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쭉 보면은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를 홍보 가이드라인에서도 쓰지 마라. 안 된다. 원금 보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뿌려왔고, 그다음 고레벨들도 전부 다 걔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레벨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가 자꾸 들어오고 해서 걔들이 요 시스템에서 보상 체계에서 정해져 있는 그 어, 시스템이 딱 있고 거기에 만족이 되면은 하나의 등급이 올라가고 또 하나의 등급이 올라가고 보상 주어지는 것들도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큼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주어졌던 것뿐이죠. 그 새끼들 그년들이 똑똑한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마음 같아가지고는 정말 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다 올려놨던 그 개 같은 년놈들이 전부 다 유튜브 영상을 다 내렸어요. 그나마 그 송씨라는 사람은 직권을 안 내려요. 내린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정말 자신이 없고 지들이 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까 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얼굴이 비치면은 뒤질까 봐 다 내려보이는 거예요. 지금 케어케어 관련해 가지고 그 비대위라는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쪽 사람 한 사람 말고는 영상을 그것도 뭐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방송으로 나왔는 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영상을 아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올리는 거 말고는 저 말고는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엄청난 파워의 자금력까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서 대출 원금 상환, 대출 이자 상환 여기에 이것만 하는데도 힘에 부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이율이 높은 만큼 금액이 크면은 이 이자가 대출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요. 대출이 적은 상태에서는 1억짜리와 1,000만 원짜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0이 한 개 붙고 안 붙고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벌어서 원금 상환 저거 대출 이자 이거 내는 거에 흡지급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없어요. 그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저기 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는 다 삭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비싼 술은 못 먹으니까 소주는 한 잔 먹으면서 탁상공론으로 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도 그냥 술주정만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가도록 결국에는 지금 와가지고 그전에도 저는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띠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발목이 거꾸로 잡혀 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피해자들조차도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지를 않고 단순하게 좋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액션이 취해진 게 외형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지면은 정치권이 뭔가를 해줄 거 같고, 언론사가 뭔가 해줄 거 같고, 방송사가 뭔가 해줄 거 같고, 경찰이 스스로 알아서 해줄 거 같고, 검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줄 거 같고, 지들은 준비를 제대로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냥 뭔가가 액션이 하나 취해지고 구속이 되면은 또 뭔가 뭐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또 모든 게 끝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정도만큼 100%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까지도 지금 이게 계속 좀 느려지고 있다. 제가 지금 울산경찰청장한테,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저거 뭐고, 경찰청장한테, 게다가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언론사에까지 뿌리려고 요번 이 5차 공판을 보고 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준비를 해놨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이용을 할까. 대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한테도 각각 보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80만, 90만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따져도 해외, 뭐, 이야기상으로는 전 세계 백 몇십 개국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해외 한인 교포들, 이 사람들이 주일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그 숫자 곱하기 피해를 본 사람 가족이 몇 명, 이런 거 계산해 보면은 캐스팅 보트를 할 정도의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워낙에 좀 이제 이 그 선호도가 한 사람으로 치우쳐져 있지만은 근데 이런 거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이용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 피해자와 그 피고인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어떤 사람들 표현으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상태는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왜 이겼겠어요? 제 약점이 분명히 있고 그게 아킬레스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킬레스에 해당이 되는 이런 전반적인 기록물들을 저 멍청한 것들이 계속 뿌려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아킬레스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증거 자료들, 저들이 뿌려놓은 객관적인 기록물들,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거 설명 거의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없이는 싸움 못 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록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정황상으로만 표현을 해가지고는 싸움을 못 이겨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체가 없는 살인은 살인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기가 힘들걸요. 실체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물, 그 5만 페이지를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그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어, 좀 답답한 보수인들도 이 내용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서 스스로가 좀 판단도 하고 잘못돼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빨리, 그거는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뭐 그거는 그냥 무죄로 어,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직접 방청을 하면서 들어봤을 거니까 훨씬 더 잘 알 거고 앞으로 정인들 내세운 것도 보면은 이기기가 정말 힘이 들 거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힘을 어디에다 합쳐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 잘못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걸 시인을 하고서 힘을 한 곳에 합치도록 하는 데에 쪽팔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